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보급소 알정보의 김호수입니다. 날씨가 점점 뜨거운 여름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의 열기도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호재와 그리고 입지 경쟁력을 갖춘 이 수도권의 한 분양 사업소에서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뜨거운 경쟁 그리고 뜨거운 시장이 참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런 또 열기가 어느 쪽으로 옮겨갈지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렇게 핫한 부동산 트렌드와 정보를 저희 알정보에서 얻어가시죠. 그럼 지금부터 알짜배기 정보보급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삶을 일궈내고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건강, 사랑, 가족, 세계 평화, 그리고 돈이죠. 세계 인구 70억 명 중 반 이상이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돈을 벌고 쓰고 또다시 벌고 쓰고 통장의 잔고는 쉽게 늘어나질 않죠. 돈을 불리는 방법, 돈을 아끼는 방법, 그래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고민, 알짜배기 정보보급소 알정보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 특급 부동산 정보 전해주시는 에누리하우스 신정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정원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의 컨벤션 시설 건설 소식과 그리고 호텔 건설 소식,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그리고 깨알팁에서는 지나다니면서 건물들을 보면 저 건물들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적 한 번씩 다 있으실 텐데요. 지나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흔한 건물 가격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차고 또 재미있는 부동산 정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을 알아보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알찬 뉴스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알찬 뉴스 키워드는 마곡의 제2코엑스입니다. 마곡지구가 이제 곧 분양이 시작되는데 이곳에 제2코엑스 같은 이런 복합 쇼핑몰 같은 것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네, 마곡지구의 이제 주거시설, 즉 아파트는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고요. 곧 입주 2년 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입주가 내년 2017년도 상반기부터 이루어지고요. 그 밖에 지금 코엑스와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컨벤션 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어제 이제 서울시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는 이제 컨벤션 시설 그리고 5성급 호텔 그리고 면세점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 그리고 원스톱 비즈니스 센터 등으로 구성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뭐 아파트의 입주는 시작이 됐지만 이제 기업이나 이런 쇼핑몰 또 복합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마곡지구에 굉장히 호재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죠? 네, 대략 이제 8만 3천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에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는 서울시나 또는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상반기에 토지를 매각하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특별계획구역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아볼까요? 네, 우선 특별계획구역은 먼저 컨벤션 시설은 대략 3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중소형 회의장, 그리고 뭐 나노 환경, 의료 관광 등으로 조성된 부분별 전시장이 들어서는데요. 이 회의장의 특성은 코엑스하고 차별화되는 점은 코엑스는 대규모 그리고 아주 많은 수용 인원을 드리는 반면에 여기는 대략 2030년 한 50명 안팎의 회의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에 맞춰서 소형, 중소형 회의장을 여러 개 다수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잠실 그리고 코엑스로 이루어지는 국제 교류 복합지구, 즉 마이스 시설과 차별화하는 좀 시장을 분리하는 그런 목적도 함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조성되어 있는 삼성동 코엑스와 또 잠실 쪽의 마이스 산업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소규모의 마이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제 컨벤션을 목표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민간 사업으로는
이거는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업자 주체는 어떻게 되죠? 네, 우선 단독 사업자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우선 처음부터 민간이 짓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네. 일단은 지어서 기부 체납한 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박물관, 그리고 공연장, 그리고 문화 집회 시설, 그리고 뭐 5성급 호텔, 4성급 호텔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제 사업장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1인 기업,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 뭐 대기업까지 많은 이제 사업 지구가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는 거죠? 네, 우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이나 회계 서비스 등을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데 네. 마곡지구의 특성상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다수 입주시키려는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 시스템, 회계 시스템을 충분히 도입하기에 이제 비용의 부담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원스톱으로 해서 비즈니스 센터를 대략 1만 제곱미터 조성을 하고요. 네. 여기서 뭐 법률, 회계, 지식거래, 그리고 특허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두어서 입주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다 보면 분명히 쇼핑몰이나 이런 소비를 위한 장소들도 많이 들어설 것 같은데요. 네, 쇼핑몰도 당연히 입점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 지역에는 또 면세점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이 입주 예정입니다. 이것도 조금은 코엑스와는 차별화되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송도나 혹은 뭐 한강신도시 등에서 활용된 가로형,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되면 고층 건물이 분명 들어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국법이나 이런 관련해서 좀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마곡지구는 아무래도 김포공항과 가까이 위치하다 보니까 그렇죠. 고도 제한 구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건축물 높이가 58m로 제한이 되어서 대략 13층 높이밖에 지을 수 없는데요. 일단 서울시 관계자 의견에 따르면은 만약에 크게 비행 항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해서 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네. 자, 마곡지구의 제2코엑스 단지가 조성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또 지켜봐야 할 아주 주목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알찬 뉴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알찬 뉴스 키워드 함께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두 번째 알찬 뉴스 키워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이 내용은 이제 분양권과 청약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회복 내지는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지방 시장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서는 눈에 띄게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판교 신도시의 알파리움 아파트 전용 142제곱미터가 분양권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3억 6천만 원이 정도 붙어서 네.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억대 프리미엄이 판교 신도시 이 단지에만 15건이 거래가 될 정도로 네. 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부 지방, 예를 들어서 뭐 충북 제천 같은 경우에는 청약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황 시장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한 곳은 3억 6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데 뭐 한 곳은 또 청약이 전혀 없는 정말 양극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제 아파트가 거래되는 곳 중에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그런 곳들이 얼마나 되나요? 네. 올 4월까지, 지난 4월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41,795건이 되는데 네. 이 중에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가 205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거래된 분양권보다 거래가 지금 작년이 121건이었으니까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공개된 숫자는 아니지만 분양권 거래에서는 다운 계약서가 상당히 빈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실제로 억대 프리미엄 거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분양권 거래량은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지만 억대 프리미엄 아파트는 작년 대비 한 70%가량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는 거의 수도권에 위치해 있겠죠? 네,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나 부산 등지의 억대 프리미엄 아파트들이 상당히 포진했는데 네. 올해 거래된 아파트는 억대 프리미엄의 97%가 수도권 아파트, 그중 네. 또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한강변의 재건축, 고가 아파트, 그리고 서초구와 그리고 위례신도시 등지의 억대 분양권이 거래가 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너무나 대조적으로 한 곳은 또 청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흔히 말해서 분양 가격보다도 더 낮게 거래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지난 5년 동안 지방 시장이 끊임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쉬어가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에 아울러 이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본격적인 가격 조정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비대칭적인 상황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좀 균형을 이뤄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책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알찬 뉴스 두 가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깨알같이 찾아서 전해드리는 깨알팁 순서입니다. 자, 오늘 깨알팁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깨알팁의 키워드는 건물 가격 평가라는 겁니다. 건물 가격을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우선 길 다니다가 보면은 네. 높고 멋있는 빌딩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그마한 중소형 꼬마 빌딩들도 있는데 그렇죠. 누구나 한 번씩 다니시면서 저 빌딩은 얼마 정도 할까? 또는 나도 저 빌딩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빌딩 주인을 꿈꾸는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그냥 예쁘다 멋있다가 아니라 저 빌딩은 어느 정도의 가격일 거다. 그리고 그 가격,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코너 이름대로 깨알팁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겉으로만 보기에 멋지고 이런 새로 지은 건물의 그냥 가격이 높을 것 같다라는 어렴풋한 그런 생각인데, 그럼 실제로 이제 건물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뭔가요? 네, 물론 예쁘고 새로 지은 신축 빌딩이 가격이 높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빌딩 가격을 가장 좌우하는 첫 번째 요인은 입지입니다. 즉 땅인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건물도 위치가 빠지거나 혹은 선호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가격이 그리 높지 못하고 그렇죠. 반면에 낡은 건물이라고 해도 입지가 예를 들어 종로나 명동, 강남 등 1급지 이상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딩 가격을 좌우하는 요인은 땅이다, 입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가격 평가하는 방법 깨알팁 알려주시죠. 네, 우선 상가나 건물, 빌딩 이런 매매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거래 사례 등을 통한 내가 땅값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서 매매 가격을 역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토지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 알아볼 텐데, 자, 이제 거래 사례를 저희가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죠? 네, 2006년 이후에 실거래가 제도 도입되면서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제일 처음 아파트 가격의 실거래 가격을 공개했는데 네. 이후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등의 거래 사례들이 공개가 됐고요. 작년 2015년부터는 토지 거래 사례까지도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우리 동네 인근에 거래된 토지 거래 사례들을 손쉽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 내역과 거래 가격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 궁금한 게, 만약에 그렇게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거래 사례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가격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우선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이 지역이 평당 얼마 정도의 실거래되고 있다. 이걸 체크하면 좋은데 네. 만약에 실거래 내용이 최근에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통해서 내가 매매 가격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세와 기준시가와는 이제 괴리가 있지만 대략 대도시 빌딩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이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대비 기준시가가 한 60에서 70%니까 기준시가를 보고 곱하기 1.2, 1.3, 1.4 정도를 하면 대략적인 매매 가격을 우리가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건물 가격을 한번 추정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물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또 건물 가격을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상가나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당 건물의 임대료만 알 수 있으면 매매 가격 또한 우리가 계산해서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더 정확한 현재 가치를 기반으로 한 평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이 관심 있는 수익형 건물,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 지어진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가격 결정 요인과 유의사항이 맞물리는데요. 네. 상가,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정해진다고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0만 원인 상가인 경우에는 대략 분양 가격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이는 연 2,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4억 원이면 딱 6%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분양 가격이 이제 일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양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조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언론에도 뉴스에도 종종 나오는 방식인데 네. 임차인을 높은 임대료로 받습니다. 즉 200만 원짜리 상가에 400만 원으로 임대료를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그렇게 쉽게 그 가격에 들어올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이면 계약을 합니다. 네. 즉 내가 너 4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뭐 6개월 또는 7개월을 월세를 안 받겠다. 렌트 프리 하겠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팔 때는 여기는 월세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4억 원이 아니고 뭐 8억 원. 에서 조금 할인해서 6억 원이나 7억 원으로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상가 물건 혹은 뭐 빌딩 이렇게 분양받을 때는 단순히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시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내가 실제 여기 임대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상호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숫자나 자료에 나온 것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이나 주변에 정보를 가지신 분들에게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임대료를 기반으로 건물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펜으로 적어보시면서 계산해보시면 네. 방송 마친 다음에도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모처의 꼬마 빌딩의 예를 들어보면 1층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 2층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0, 3층이 5천에 220, 4층이 3천에 220 네. 이렇게 임대되었다고 할 때 이 건물의 매매 가격을 우리가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1층부터 4층까지 총 보증금은 2억 3천이고요. 네. 월 임대료는 1,190만 원인데 이는 연 1억 4,280만 원이 됩니다. 이 연간 임대 수익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산출이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빌딩의 임대 수익률, 평균 임대 수익률이 대략 4.5%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임대료 1억 4,280만 원을 4.5%로 나누면 이 건물의 매매 가격이 되는데요. 네. 즉 이렇게 나눴을 때 31억 7,330만 원 정도가 도출이 되고요. 여기에 보증금은 내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금액이니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더하면 약 34억 원의 매매 가격이 도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이 좋다 나쁘다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평가할 때 만약에 같은 임대료일 때
이 매매 가격이 35억보다 낮으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건물이고요. 그렇죠. 매매 가격이 이보다 높으면 이 건물은 임대료 대비는 조금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공식 아닌 공식이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한번 이제 주택의 건물의 가격을 한번 책정해 보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입지가 가장 일단 중요하죠. 하지만 거래 사례를 확인해 본다거나 임대료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그 건물을 투자할 수 있을지 아니면 투자하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안목을 키우실 수 있는 좋은 노하우이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알짜배기 정보 전해주신 에누리하우스의 신정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알짜배기 정보보급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정보보급소는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